사전 투표율 20%를 넘어서 재보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높았던 사전 투표율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사전 투표율 20.54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은 21.95, 부산이 18.65%였는데요. 서울 투표율은 3년 전보다도 2.85%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이 앞번 지방선거에 비하면 크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과연 높았던 사전 투표율 어느 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사전 투표율과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요일의 사전투표에 유권자 20.5%가 참여해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보궐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매우 높은 모양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기네들의 소위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와 오고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이기에 마련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야 지도부 인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의원께서는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서울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쪽에는 뭐 조그마한 선거도 없었나요? 저희 그 충남의 예. 예산군에 기초의원 그 그럼 재선거가 있어서 예산군에서만 했겠군요. 그래서 충남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선거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충남이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각자 유리한 해석은 또 양당 그 대표들의 지금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께서 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서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 됐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됐든 그런 하실 말씀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여야 각자가 아전인수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을 때 그걸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참담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국민께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이므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가 불리하다. 이런 좀 국민 들으시기에 좀 진정한 이런 말씀을 좀 누가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와, 그 멋있는 말씀이네요.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우리가 불리하다. 예, 둘 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 사람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평가? 저도 토요일 날 오후에 비 올 때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놀란 게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비 오는데 저는 투표율 떨어질 것 같은데 나가봤더니만 젊은 분들 연세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런 거야. 사실은 뭐 지금 주장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투표함을 열어볼 수도 없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추세, 다시 말하면 선거 사전 투표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 흐름을 그대로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만 보면 21.95%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3년 전에 19.1%였으니까 2.85%포인트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하나 작년에 차를 4.15 총선 때와 비교하면 서울이 그때는 27.3이었다고요. 서울의 사전투표율이. 그런데 지금은 21.95다. 아, 작년에 총선보다는 분명 낮지만 3년 전에 지방선거보다는 높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심이 높았다. 양당 지지자층들, 다시 말해 야당 지지자층은 혼내주로, 여당 지지자층은 혹시나 몰라서 많이 나갔다. 관심을 그래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선거 직전, 사전투표 직전에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김두수 총장, 지금까지 특히 이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예. 그것은 결국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높은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전 투표율에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뭐냐면 직장인이 자기 관내가 아닌데 아무 곳이라도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적이라서 좀 투표의 편리성이 보장되고요. 뭐 직장인이 만약 본투표 날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출근 전에 가거나 또 퇴근을 일찍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주소지를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는 지금까지는 좀 젊은 직장인 세대가 많이 투표했고 이 30, 40대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야권의 좀 태극기 부대라 그럴까요? 이분들은 사전 투표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이 많다 해서 예.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대로 예. 트럼프 때 이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가 나듯이 한국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 투표가 높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번 경우에 이제 전 연령층에서 토요일 같은데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이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야권에서도 기존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노의 투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일입니다. 예. 또 하나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요. 사실 4월 7일 날 이제 본 투표일 아닙니까? 선거 날이고. 그런데 사전 투표가 끝난 뒤에 또 후보들이 오늘 TV 토론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부동층이라기보다는 이미 본 투표일 전에 나는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정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표의 표심은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예. 않을까요? 예, 통상 뭐 한 15% 정도의 부동층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게 통상의 분석이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했는데 그때 180석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본 투표에서는 현재 민주당 당선자 중에 꽤 여러 사람이 사전 투표함이 개표되면서 마지막 역전을 한 경우가 생겨서 분명히 그 표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오늘 토론의 결과라든지 또 내일까지의 약간의 정치적 쟁점이라 또는 지금까지 첨예하게 여야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본 투표의 향방도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사전 투표하셨나요? 비가 와가지고요. 안 했습니다. 비와도 많이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표시구나.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2017년 대선의 투표율이 77.2%, 그중에 사전 투표율이 26.1%였고요.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60.2%, 20.1%,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는 66.2%, 26.7%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선과 그 지방선거는 33.8%, 33.5%로 굉장히 비슷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40.3%였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0% 조금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그 계속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20.54%를 40.3%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투표율은 한 51%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허. 계산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지난번 총선에는 사전 투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뭐 날도 굽고 비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안 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51%보다는 조금 높아서 51%에서 한 55%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그 흥미있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총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율 네네. 그것을 주목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요. 이제 총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도 관심사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50%가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18년 기준에서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율이 한 33.5%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선거가 대략 한 60%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난 총선 기준한 예.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율 40.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54%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투표율이 45% 미만이면 여당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조직력에서 민주당이 앞서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50% 넘어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그건 이제 조직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요. 2011년 서울시 보궐선거는 가장 최근 선거인데 예. 그때가 48.6%의 투표율이었었어요. 대략 한 48.6, 한 49%나 50%를 기준점으로 보고 네. 그거보다 낮으면 이른바 스윙 보터들, 아까 얘기했던 20대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양측의 고정 지지층, 확실한 지지층이 네.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그게 40몇 한 퍼센트? 49, 50 정도 되거든요. 예, 정혁진 변호사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는 54% 예상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보다는 3% 정도 더 봤군요. 저는 51에서 55 사이로 아, 그렇군요. 오차 범위가 있구나. 네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할까, 야당이 유리할까 이렇게 지금 전망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일단은 지지율보다는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지금 선거 이렇게 쭉 지지율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찍을 사람은 찍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할 때 그 수치보다는 굉장히 그 좁혀진 상태로 생각보다는 박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예. 여론조사에서는 화가 나서 내가 뭐 이런 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결국은 그래도 막상 그 찍으려고 할 때에는 회귀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접전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최종 투표율이 이번에는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 열기나 쟁점으로 보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띌 것 같고 예. 또 각 당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예상보다는 좀 높을 거다고 보고 저도 뭐 53%나 55% 어디 그 근접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율 50%를 기준으로 여야 어느 쪽에 불리하고 유리할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넘어서고 나면 사실은 그 성견지명이 작동하지 않고요.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사후 해석이 가능하지 예. 실제로는 어디가 유리한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이쪽이 뭉치면 저쪽도 뭉치거든요. 지난번 미국 선거에서 봐서 우리가 그 트럼프가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까니까 초박빙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선거 쟁점에 따라서 누군가의 후보가 좋아서 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 후보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양쪽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초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가 끝난 뒤에 어떤 분이 내가 이 후보에게 찍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본투표가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벌도 상당히 셉니다. 본투표 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증샷 정말 하고 싶으면 밖에서 뭐 이렇게 찍었다고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투표용지 촬영하는 것 안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 한 유튜버가 내가 이렇게 쓱 보니까 뭐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확실히 벌리한다. 예, 지금 선관위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박수현 의원, 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시거든요.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진보 유튜버들이 모여서 그래도 좀 박영선 후보에게 좀 힘을 주자라는 취지로 모여서 저런 토론회를 한 것 같은데 저것이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뭐 저렇게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인증샷을 찍고 뭐 그것을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축제 분위기의 선거를 좀 견인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올려서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저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저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진짜 이 선거가 여야 지지를 떠나서 축제이고 유권자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걸 문제 좀 삼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문제를 좀 삼아야 되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점잖게 그냥 뭐 아직은 더 잘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보면 제가 흐름을 쭉 살펴보면 제가 왜 현재 추세대로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 직전의 추세대로 가느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 근거는 저는 그거예요. 첫째는 너무 선거 그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합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를 합한 그런 야당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 큰 기조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조로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좀 가벼운 이야기죠. 가벼운 이야기인데 다 저게 뭐 여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라고 좋아할 수는 있겠으나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후보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끝났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동안 이제 큰 토론은 3차례 했는데 오늘도 역시 서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장면을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좀 특이한 게 오늘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순서가 있더군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걸 굉장히 오늘도 고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사실은 여성분들에게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돌파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그 여성으로서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경력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박수현 의원, 저 부분은 좀 새로워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토론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부분들 예.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그 본인들이 공약을 3분 발표하게 네. 하고 상대방이 그 공약에 대해서 10분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포맷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좀 부족했던 것은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는 시간에 계속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말을 끊는다든가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는 여전히 좀 아직 우리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토론회를 보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1, 2차 토론회에 비해서 좀 많이 그래도 정책 경쟁, 뭐 공약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이행이 되는, 물론 내곡동 땅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치열한 공방은 있었습니다만 그거 역시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가 아니라 서로 정확하게 묻고 답변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함께 보면 오늘 후보들의 일부 그 답변, 태도, 자세 이런 것만 좀 빼면 전체적으로 포맷은 좀 발전한 그런 형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3번에 걸친 TV 토론을 다 지켜봤는데 후반전에 가니까 좀 보기가 지치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양자 대결 TV 토론 우리가 항상 그 했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양자 구도가 되기도 했지만 일단 그것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토론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저 신성범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후보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게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수많은 방송사에서 수많은 포맷을 가진 토론회가 많잖아요. 뭐 패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은 반사신경, 뭐 대받아친다든지 말 잘하고 매끄럽다고 해서 국민들이 평가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언행 일치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네 아니면 진심이 아니네 머뭇거리네 이런 하나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 TV 토론의 또 하나는 적어도 이렇게 이틀 정도 이틀 앞둔 이 토론에는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해야 될 이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를 끄집어내는 데 불과하지 많은 사람이 영향을 못 준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진짜 스탠딩 토론을 하고 일어나서 사회자는 굉장히 간섭을 적게 하고 둘이서 바닥까지 어떻게 보면 핵심까지 집어 들어가는 그런 토론이 돼야 되는데 우리 형식이 다툼 뭐라 그럴까 너무 겁이 나니까 또 이게 잘못되면은 저 취지에 어긋날까 봐 저렇게 룰을 지키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앞으로 저는 토론이라 하면 미국 대통령 토론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오늘 제가 토론을 보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TV 토론이 최초로 활성화된 게 1960년 닉슨과 케네디 토론이었는데 그때도 라디오를 들은 사람은 닉슨이 잘했다고 그랬고요. TV를 본 사람은 케네디가 잘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TV 토론이 정착되어 오면서 오늘날 TV 토론을 통해서 승부가 결정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뭐 나이 문제를 공박할 때 나는 자네가 경력이었고 나이 적음을 공박하지 않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이미지를 획득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프랑스 뭐 미테랑 대통령은 다시 자기를 도전한 사람이 총리 출신이라서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계속 후보라고 안 부르고 총리라고 부르면서 토론을 해서 압도했던 그런 토론의 몇 개는 빼고는 이 토론을 통해서 우열이 잘 안 가려집니다. 이제는 하도 많은 그 미디어에 훈련돼 있고 서로가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자나 이런 분들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투표를 확정은 시켜주나 표의 그 이런 마음을 바꾸는 기제로는 TV 토론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요즘에 와서는 이제 선거 전문가들의 보통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창이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방패였는데 예. 시종일관 어쨌든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게 반복되어 오는 상황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건점이 있지만 후보를 검증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런 자유 토론이 충분히 보장되고 또 주도권 토론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약간의 진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제가 자꾸 아쉬운 점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유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장점을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예. 그 언변이 좋고 외모가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두 후보가 예. 두 분 다 언변 뭐 기자 출신의 또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그 TV 스타 변호사 출신의 언변이 두 분 다 좋으시고 또 외모도 두 분 다 잘생기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두 분이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왜 재미가 없느냐? 새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 딱 보면서 몰랐던 것을 좀 알게 된다든지 좀 유머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머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별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 두 분이 하셨는데 다른 사람 둘이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참 아쉬웠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정도 관록에 저 정도 그 위치에 계신 분들 후보면은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다. 예. 생각이. 유머 얘기하니까요. 지난번 옛날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 후보가 먼데이를 하고 이렇게 TV 토론할 때 레이건 후보가 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데이 후보가 계속 나이를 가지고 공격하고 뭐 너무 늙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레이건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이슈로 삼지 않겠다. 비록 나이가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빠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이런 유머. 결국은 레이건이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유 있는 유머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초반에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한번 보실까요? 그 국장님 있죠? 김효수 국장님. 이분이 2010년 8월 달에 주택국장 2급을 승진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바로 1급 본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과 내통하셨던 거죠. 네. 조그마한 글씨로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한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그 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국민임대주택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게 해제가 됐는데 자꾸 저를 이제 몰아붙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같은 중요한 걸 어떻게 국장이 전결을 하고 국장이 판단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근거, 법령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왜 처남이 뭐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원래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쪽에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체 모순이 지금 자꾸 나옵니다. 창동 차량 기지에 또 이걸 네. 집어넣겠다 그러셨어요.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겁니까? 창동 차량 기지는 노원구 주민들이 베드타운 때문에 네. 그 굉장히 그 지역 국회의원 두 분도 예민하게 반대하시잖아요.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청년들이 직주 일체형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네.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있는 그렇게 있으면 그거를 좋죠.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지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토지 임대부 분양도 거기다가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직주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그 이준석이라는 직주 분이 일체형이라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직주 일체형이 되면 그 안에 자기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 국회의원분들은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 굉장히 흥분하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는 분이 그것을 왜곡해서 틀어서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왜곡해갖고 틀어가지고 언론이 보수 언론하고 같이 엮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곡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그렇게 네. 균형하지 마시고.
예, 사실 오늘도 뭐 내곡동 의혹 가지고 또 한 차례 공방이 있었는데 내곡동 부분은 따로 떼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 부분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어떻게 보면 그 두 후보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온 정책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을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 공약은 무조건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공약을 검증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짧았었고 그리고 또 1년짜리 임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공약 자체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을 하기를 누가 당선이 되시든 지금 본인들이 한 공약을 꼭 100%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공약을 다시 한번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다듬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서로 그런 상대방들이 단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보다는 내 공약을 사실 이제 새로운 공약들이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1분 도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내 공약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할애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내곡동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선거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제2도시 부산 굉장히 큰 선거고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막 팽팽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유들이 없고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토론회나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신성범 의원 오늘 그래도 정책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많이 펼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갖고 논쟁을 하면 좋겠지만 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서울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천착이 좀 마음속에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짧고 그다음에 큰 중앙 정치의 흐름 자체가 바로 투영되기 때문에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후보들이 내건 공약도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몸에 차가 감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분 도시를 할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직적인 도시 이거 빼고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만 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후보는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려는구나. 박영선 후보는 당의 입장과 다르게 박영선 후보도 뭔가 이번에는 좀 공급 사이드로 뭐 아파트를 새로 하려는구나. 이 정도 느낌만 있는 거지. 뭐라 그럴까 이게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공약을 준비를 못했고 유권자들로 서울 시민도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거는 이 선거가 갖는 올해 선거가 갖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다.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자, 오늘 TV 토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정책을 얘기하다가도 어김없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으로 또 공방이 넘어갑니다. 기승전 내곡동입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면 생태탕만 남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생태탕 공방입니다. 자, 내곡동 땅을 둘러싼 공방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생태탕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나타났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대질신문 한 번 하면 끝난다. 오늘 TV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는데요. 박영선 후보 그러면 대질신문 하자. 아니 수사를 해야 대질신문을 하지. 또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한번 보실까요?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잘생기셔가고 눈에 띄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세훈 후보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해서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그 다다음 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세훈 의원님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저한테 또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잠시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모르지요. 오래전이라. 아 그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예.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일만 했지 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분이 설령 제가 오세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모르지만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예, 오세훈 후보 기억하느냐, 어머님께 물었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건 왜 그랬는군요. 거기 나오니까 저한테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절대 기자한테 안다고 뭐 그런 대답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었어요. 기자들이 막 하여튼 한 20분씩 그렇게 전화가 너무나 왔으니까 그냥 못 오게 하려고 전화를 모른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나 지겹고 또 주위에서 절대 그런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오세훈 씨도 모른다 어쩐다 했는데 나는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우리 그 내곡동 땅에 측량하러 왔다가 우리 식당에 와서 생태찌개를 먹었다라는 증언을 생태탕집 주인이 했는데 일요시사라는 매체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온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방송에 나와서 사실은 뭐 기자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뒤집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왔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태탕집 주인의 증언의 요지인데 그 아들이 오늘 또 다시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했느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왜?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김두수 총장. 예. 결국은 갔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이번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고 LH 사건으로 해서 부동산인데 이 LH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보상 문제를 둘러싼 투기 의혹이었고 그런 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곡동인데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고 셀프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방이었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걸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그 위치도 몰랐고 존재도 몰랐고 만약에 이제 서울시 내 시청 내에서 이것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알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해버리 이제 아주 본인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도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실을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자기의 그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제 2005년에 6월 달에 저기 이제 청량하러 갔다면 그 존재도 알았었고 결국은 2009년에 보상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되는 수준이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요. 저 생태땅 집 주인과 기자가 그 시사오늘이라고 하는 그 기자는 3월 28일경에 인터뷰를 한 거고요. 시사오늘이 아니고 일요시사인가? 일요시사입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유수 공장에 나가서 출연은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초에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 전에 4일 전에 취재했던 걸 다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하듯이 내가 그때는 기자들이
너무나 많이 하루에 막 20통씩 오니까 모른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모르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밝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인이 한 5명 나타났고 만약에 소송이 가겠다면 거기에 경작했던 분들까지 마을 분들까지 정인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생태탕 공방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게요.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 불러가지고 맨 마지막에 해요. 왜 맨 마지막에 하느냐? 판사들은 물적 증거를 우선하고 물적 증거를 통해서 심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 증인 신청 받아줘가지고 그 증언을 듣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요. 왜냐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다 하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력하신 분이 그 생태탕 그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 사장님이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람들이 딱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인데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한 시간을 박영선 후보가 다른 그 공격할 포인트를 찾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시간을 그쪽에 더 썼으면은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측량하러 가서 생태탕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혼자 오리발탕을 드신 것은 아닙니까? 측량하러 간 사람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은 사람도 그 남자가 바로 오세훈이다고 말씀하시는데 오 후보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입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을 하며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연결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재미나는 고래 범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 마지막 말은 듣기가 조금 저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크게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양심에 입각해서 자기의 경험을 증언을 하는 선량한 시민을 협박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하실 말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이제 생태탕이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합리적 저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네거티브나 마타도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오세훈 후보님 말씀대로 1970년도에 장인으로부터 이것을 상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측량하던 해를 기준으로 보면 35년간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린벨트니까 방치를 해놨어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불법 경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시골 말로 농사 붙여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개발이 되어서 보상이 될 때 사실 이게 이제 그 뭐 점유 시효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내 땅은 아니라도 그 방치된 땅에 오랫동안 농사를 짓거나 하면 나중에 보상을 할 때 그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불법 경작자와 쌀 한 마리라도 도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경작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2005년 6월 22일 날 SH공사가 이 땅에 대한 개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35년간 방치되었던 땅인데 그 8일 전에 6월 10일 날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 땅에 대한 측량을 요청을 하고 13일 날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명박 시장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 투기 의혹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진 LH 임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5년 동안 방치됐던 땅을 이렇게 8일 전에 이렇게 알고 이걸 한 의혹이 어떻게 이것이 네거티브입니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왜 생태탕을 먹었다 안 먹었다 갔다 안 갔다 이렇게 저런 유치한 논쟁을 하는가? 이 중요한 사실이 증명이 될까 봐 그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시장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께서 이 문제를 솔직하게 제가 이 기억을 잘 못했다거나 좀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생태탕 논란 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증언하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가능하고요. 공직선거법상에. 그다음에 지금 그 생태탕 주인이나 아니면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그 모욕이나 비방보다 선거법상으로는 그 형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판사 출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넌지시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 생각에는 박수현 의원님 말씀처럼 뭐 이제 선거인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장 뽑는 선거인데 그 정도는 그 제1야당 대표가 저런 말씀까지 하는 건 좀 과했다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신성보 의원 지금 뭐 생태탕이냐 오리발탕이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생태탕이다 또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처갓집의 내곡동 땅이 주택지구, 보험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가장 큰 의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증거나 정언도 나온 게 없잖아요. 유일한 게 주택국장이 당신 승진시킨 거 봐서 당신 처갓집 땅 봐준 대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또 하나는 16년 전 2005년에 처갓집 땅 청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는 맞는데 갔다 하더라도 제가 볼래 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 오세훈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신뢰도에 흠이 가거나 정치적으로 뭐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번 선거에 서울시장이 되느냐 만에 제가 볼때 큰 영향 없는 그래 보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16년 전에 처갓집 땅이고 과거 일인데 구두 회사 이름이 나오고 생태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되면 카드 내역까지 이렇게 운이 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작은 아닐지라도 일련의 흐름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획된 거다. 특정 언론사의 관계 이런 거 다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작게는 영향을 준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언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하면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한 것이라면 영향은 있다. 그러나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서울시장 될 수 있겠냐고 흥분하시고 굉장히 막 열을 내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뭐 도덕성으로 뛰어나나 거짓말 안 하나 다시 말하면 또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이런 건 때문에 화가 더 나 있는 바꾸어 말하면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응징해야 되겠다 이런 투표를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못 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만 크게는 영향을 못 주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또한 지금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법률적 쟁점으로 해서 뭐 사퇴하라 내지는 당선돼도 무효라고 하는 말은 저도 시골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시골에 군의원 선거 때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당선돼도 검찰에 잡혀가지고 무효되니까 찍지 말라는 취지인데 어느 검사가 양당이 싸우다가 온 사안을 갖다가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조사를 해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조금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낮은 수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 내곡동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민주당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과연 중대 결심이 뭘까 그것도 궁금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사퇴 얘기인가 했는데 박영선 후보 그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어떤 두고 보십시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단 회의에서 지금 회의 논의를 거쳐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뭔가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이 있은 후에.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집 주인 아들, 그다음에 처남의 그 사진 이것이 나온 이후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진성준 의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김도수 총장 이제 중대 결심하면 대체로 우리가 사퇴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가장 그래서 큰 결심을 떠올리죠. 박영선 후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까지 뭐 정확하게 후보하고 전략기획위원장이 합의해서 중대 결심의 어떤 시나리오 1, 2, 3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 인터뷰와 이제 기자회견 중에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성준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한 내용은 결국 그 서울시 의회 내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 전후에 그 오세훈 후보가 당시 주택 개발과 그 과정 일체를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뭐 특별 조사 같은 걸 하겠다 이런 결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켜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중대 결심 이런 표현들 별로 듣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성준 의원이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분이어서 뭐 당에서 계속 그 전략 그 전문가로 그것을 맡고 계신데 아마 이번에 오세훈 후보 측의 성의 없는 뭐 태도, 답변하지 않는 태도, 계속 거짓이 또 거짓을 나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진성준 의원의 말을 보면 선거 운동에 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에 바로 전제를 하고 중대 결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성준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말대로 오세훈 후보 측에 그런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아마 선거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자 부산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게는 LCT 의혹에 이어서 성추문 폭로 사주 의혹까지 쏟아졌는데요. 박형준 후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난타전이 계속되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방송에 LCT 분양 관계자가 출연을 해서 시행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형준 후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LCT 1703호, 1803호는 이용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고 밝혔습니다. LCT 특혜 매입의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박형준 후보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성 금품 매수 선거 공작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2012년 총선에서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여성에 5천만 원을 제공하고 성추문 사건을 조작했다는 당사자 여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거 공작의 완결판입니다. 민주당이 저는 지금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경쟁 선거가 아니고 박형준에 대한 찬반 선거입니다. 민주당 선거 전략이
그 매일 뭐 하나씩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다 가짜뉴스인데 박형준에 대한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박형준에 대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둘 간의 싸움이 돼 있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성추문을 공작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이게 시끄러웠던 사건이고요. 예. 당시에 문제 없는 거로 끝난 건데 이제 다시 이걸 누군가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어제 이야기가 다르고 오늘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 모순됩니다. 김두수 총장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LCT에 이어서 지난번 총선 때 성추문 뭐 조작 사건 이거는 뭡니까? LCT는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저 성추문 조작 사건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저 처벌을 받았던 미투를 폭로했던 여성이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한 녹취록이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고 오늘은 모 방송국의 아침 인터뷰에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판이 2012년에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두 사람만 딱 처벌을 받았는데 저렇게 만약에 성추문 확인서를 써주고 기자회견을 했던 저 여성과 이걸 주선한 사람 딱 두 사람만 됐는데 오늘 이제 기자 그 회견처럼 오늘 그 인터뷰에 의하면 그 관련자가 약 7명 정도의 복수고 거기에는 박형준 의원과 박형준 의원의 지금 현재 부인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선거사무원 이런 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당시에 경선 2012년에 경선 상대였던 그 당내 후보에게 미투 가짜 미투를 이제 폭로해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나 좀 그 뭐랄까 이 만들어진 조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구속되고 징역 10개월의 벌을 받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에 그때 와서 당시에 12년 총선 때 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형준 후보 측이 조작을 해서 상대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제 처벌이 약했던 게 돈을 5천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검사들이 그걸 파악하고도 그 당시의 정권이 MB였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여성은 이제 5천만 원을 받아서 또 정확하게 이제 자기 그 두 사람만 처벌받으면 되는 줄 알고 처벌이 가벼워질 줄 알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이제 나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조작했다는 이제 양심 고백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게 그 시효가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 사실이라서. 그럼 그때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때는 그 상대 후보가 아니죠. 그때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고요. 박형준 후보는 당시 그 유재중 후보, 유재중 후보가 당선이 됐죠. 저는 이제 오해 소지가 저는 이제 저도 그 12년도에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저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다행히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형준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당내 권력은 박근혜 그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내 권력은 박근혜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었죠. 친박인 유재중과 친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준의 대결이 있는데 둘이가 당내 경선에 저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면서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유모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걸 갖다 대고 한쪽에서는 박형준 씨는 조강지 쳐버리고 아들이 반대운동 할 정도입니다라고 거짓 맡아도 서로 맡아도 오가는 사이에 결국은 유재중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저는 뭐 실체는 모릅니다. 하나 이게 2012년 몇 년 전입니까? 이제 뭐 10년. 참 9년 전에 왔다 갔다 했던 저원들과 수많은 인맥 관계에서 얽힌 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그 자체로 볼 때 의아하고 첫 번째는 LCT도 이게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형준 씨가 97년에 첫 부인하고 이혼하고 개인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99년도에 재혼한 이후에 40살 된, 지금 45살 된 의붓 아들, 40이 넘은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2015년도에 자기 돈으로, 그 딸도 시 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붓 딸의 남편이죠.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2015년도에 저 두 개를 산 거예요. 그까지는 맞는 거게.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본인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다만 자기는 선거 안 나갈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작년에 그 부인이 그 아들 걸 샀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것밖에는 없는 지점인데 이걸 다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모르는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의혹이지, 관련돼가지고 의혹을 주장하는 거지. 그 사실은 박형준 후보가 사주했다라는 증언을 지금 하고 나왔다는 그 거 앞에 12년 아닙니까? 그 부분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녹취도 있습니까? 부인이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면 네, 박형준 후보가 사주해서 상대 경선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그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된 장소하고 상황은 기억나십니까? 예, 박형준 사무소에서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쓰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종이를 받고 읽어보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미리 내용이 작성돼 있었어요? 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인 씨한테 야,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니야 이거 괜찮다. 언니 뭐 이거 한 장 쓴다고 아무 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 형부도 모를 거고 애들도 모를 거고 아무도 언니라는 존재를 모른다.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주위에서 쓰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새로운 증언인가요? 그 기존에 2012년에 저 예.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유명했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증언이 양심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2012년의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1990년의 일이라도 어떤 잘못된 것이 어떤 증언이 나오고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말 그렇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형준 후보께서 저 증언이 말대로 만약 저런 데 관여가 돼 있다면 이 문제는 LCT 분양의 문제, 이런 특혜 분양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 여성이 저것을 다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증언을 바꾸어서 다시 이런 증언을 지금 하는 것이 저 여성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예. 김영춘 후보 측에서 아마 저 여성을 사주하거나 매수해서 똑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문제고 이것이 부산 우리나라 제2도시 부산시장을 뽑는데 더구나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대로 성추문의 문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그 추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증언이 나온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이 이게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저 여성의 말대로 박형준 후보 사무실까지는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박형준 당시 예비 후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또 그 판단은 따로 나와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번에 왜 9년 전에 일이 다시 살아서 다시 움직이면서 이 선거판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또 판단도 뭐 있다면 조사를 해서 명명히 밝혀져야 되고 다 책임질 사람은 지어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해요. 그런데 정혁준 변호사, 네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 측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 측 또 박형준 후보 측 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내곡동 뭐 생태탕집 사장 또 이런 이런 증언을 하는 게 다 특정 어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네. 자꾸 그쪽에만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이제 무고죄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뭐 불륜을 갖다가 했다, 뭘 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더군다나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평가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 비방죄가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비방죄가 될 수 있고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형이 가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무고하는 것도 나쁜 것인데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한 그 여성의 이야기처럼 박형준 후보가 무고를 교사를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방금 사회자께서 저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의학의 생각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정은 하나하나가 저는 조작됐다, 날조됐다. 그러니까 없는데 만들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특이하게 뭐 어떤 특정 방송의 뉴스 공장이라는 특정 프로에 계속 출연한다든지 섭외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것도 기자가 찾아가지는 않았을 테고 제 느낌이에요. 좀 뭐 찾아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이런 흑색을 뒤를 캐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하나 모아서 어떤 언론에 갖다 주고 언론에서 다시 독자 취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기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 다크든 말씀 날조는 아니다. 조작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기획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의도에 대한 것도 봐주는 게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짧게 한 말씀만 붙이면 김어준이 뉴스 공장에 왜 저런 증언들이 줄을 잇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눈덩이 같은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 언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기사를 내보내야지 그런 언론의 기능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유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무슨 기획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여성 선거 공작 저 사건은요. 유수 공장에서 제일 1번을 한 게 아니고요. 부산 지역 신문의 유력한 제2의 신문인 국제신문에 저 녹취록이 전해 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벌써 한 5일 전에. 그런데 이게 부산이다 보니까 이 서울이나 수도에 안 알려졌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유수공장이 오늘 아침에 방송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남편도 이 여자분이 5천만 원을 받아서 중간에 본인 것을 좀 숨기고 죄를 받았긴 했지만 이 전체의 공작을 몰랐던 모양이고요. 이혼했고 그 가정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서 이 사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요. 10년의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 관계없이 이 사실은 꼭 밝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 내일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방만 했다가 내일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책 대결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거 지켜보겠습니다.